이번 시간에는 693페이지의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에서요, 이 위험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위험은 대가의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좀 위험부담이라는 이 제도는 좀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도 어렵고 생소하고 그죠. 여기에 대가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 물건이 이 세상에서 사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물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자, 이러면 그 거래 계약 당시에 상대방한테 돈을 받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대가를, 그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위험이에요. 이걸 우리는 대가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물건을 건네줘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거래 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 돈을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야. 대가를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가를 내가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못할 상황이 생겼어요. 후발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면 대가를 내한테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대가의 위험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위험 부담은 상대방의 대가를 지급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위험을 우리는 대가의 위험이라 하고, 우리 민법상 위험 부담은 이 대가 위험의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물건의 위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의 부담에서.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라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위한 내용의 요소가 뭐냐? 첫 번째요. 최소한 쌍무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쌍무 계약이 존재해요. 그러면 양 채무가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겠죠? 대가적 채무가. 이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는데 그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됐습니다.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어요. 생겼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의 이 채무가, 불능된 채무가, 이 불능이 그 채무자의 잘못이 없더란 거예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바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발생 요건이죠. 위험 부담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쌍무 계약이 존재해서 후발적 불능이 어느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 후발적 불능의 사유를 보니까 그 채무자 당사자의 잘못은 없더라 이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자, 내 채무는 불능돼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이때는요, 이 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채무자는 잘못 없는 상태에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니까 자기의 채무는 면제돼 버리죠. 자기 잘못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요. 면제돼 버린다. 면제.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방의 대가 급부, 이것은 존속하느냐, 이게 문제점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러기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을 만드는 형태가 있어요. 뭐 채무자가 위험 부담해라. 즉 채무자 너가 손실 봐라. 손실 위험 부담해라. 아니다. 채권자 상대방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자, 채무자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라면 그 상대방은 채권자 되겠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손실 봐라. 또 물건 소유자가 손실을 봐라. 위험을 부담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이 채무자 있죠? 이 채무자. 이 채무자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다만 예외적으로는 그 채무자의 상대방 뭐겠어요? 채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의 상대방. 그죠? 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원칙이 어떤 경우냐라는 것이죠. 원칙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먼저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어요. 후발적 불능이. 근데 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이 내용을 보니까 쌍방의 잘못 없는 책임이네. 책임이 없네. 쌍무계약상의 쌍방의 무책 상태에서 잘못 없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네. 이렇게. 그럼 이 말의 속에는 뭐예요? 채무자도 잘못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채권자도 무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사람 모두의 무책을 쌍방무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누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채무자가 손실 위험을 부담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하고 매매계약인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0억의 건물을 사고 팔기로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언제 했냐? 이게 11월 15일 날 했어요.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이후에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에 병의 소유 건물에서 여기에 병의 부주의로 이 불이 여기 화재가 났어요. 병의 집에. 그런데 이 화재가 일이 연소됐네요. 불이 이렇게 이어붙어 가지고 이 건물이 즉 갑의 소유 건물이 을한테 팔기로 한 10억에 팔기로 한 이 건물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연소되어서 소실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이게 11월 18일 날요. 이런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넘겨줘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네요. 이 건물을 넘겨줘야 할 채무자. 그러면 상대방 이 사람은요, 채권자죠. 소유권 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 자, 물건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자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채무자도 이 물건이 11월 18일 날 다 타버릴 때 갑도 을 채권자도 잘못이 없는 상태죠. 쌍방무책이에요. 무책으로 후발적 불능이 생겼죠. 후발적 불능. 자,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쌍방이 잘못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갑은 자기 채무 면제죠. 즉 이 말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갑은 이 건물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갑의 잘못도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없죠. 그리고 이 건물을 넘겨줄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요게 갑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은요. 이 매매계약에서 대금 10억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 대금 10억 원의 의무, 돈 지급할 의무는 이행 불능이 안 됐잖아요. 자, 이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하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간이에요. 상대방의 대가 급부 의무는 존속하는가? 위험 부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채권자도 무책이잖아요. 잘못이 없다면 존속상의 결연성, 소멸상의 결연성에서 갑 너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되었으니까 요것을 근거로 해서 을 나의 채무, 이것도 면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도 면제, 채권자도 면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못 받는다, 그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돈 대금 내놔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요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것은 이런 말이네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래야 되겠네, 그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채무자가 손실 위험을 고스란히 부죠. 10억짜리 건물 없어지고 돈을 10억 못 받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0억만큼 손해가 생기죠. 그 손실이 누구한테 가요? 채무자에게 손실로 기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 즉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쓰면 매매계약 여기서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매도인은 채권자, 매도인은 상대방이니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게 매도인, 요게 매수인. 요 이행 청구는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의 손실로 귀척이 되죠. 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한 채무자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채권자 위험 부담이에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뭐냐? 채무자 위험 부담의 요건은 이렇게 되겠죠? 1번 쌍무 계약이 존재하고,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세 번째, 그런데 그 불능의 내용을 보니까 쌍방의 책임 없는 사회예요. 채무자도 잘못 없고 채권자, 상대방도 잘못이 없는 상태예요. 무책 사회예요.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어떻게 하냐?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 위험, 즉 손해를 자기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너 이행해라 라고 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바로 채권자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험 부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위험 부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데 이 위험을 채권자 상대방한테 이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 그럼 이전하는 시기는 언제나? 이전의 시기. 이 말은 채권자에게로 위험 이전. 이래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전 시기는, 여기는 물건의 인도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곧 매도인이 상대방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줘 버리면 그 이후에 그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이 후발적으로 불능되어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부서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이때는 매수인은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매수인은 목적물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이제 이 물건이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의 경우는 여기는 다음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와 등기 이전 하는 경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사이에 먼저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전 시기예요. 부동산의 경우. 자,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대원칙은 물건을 인도할 때 그 위험은 채권자 위험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물건이 없어지면 대가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의미가. 다만 부동산일 때는 그래요. 부동산 인도하는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이 두 개 중에 먼저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그 위험이 채무자한테서 채권자한테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이 말이지.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는 뭐냐? 결국은 여기에 쌍방무책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요게 쌍방무책이 아니라 채권자의 귀책 사유에서 발생한 경우요. 이 불능이. 쌍무계약이 발생해서 대가적 채무가 서로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그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채무자의 후발적 불능 채무가 발생됐을 때 그 불능 사유가 채권자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채권자는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래 되겠지. 없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채권자 위험 부담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이.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채권자 위험 부담이란 것은 이렇게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 자신의 채무는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후발적 불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겠죠? 채무자 자기의 채무는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행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반대 급부는 넘겨주고 물건은 못 받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즉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 사례에서 말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요 채권자 위험 부담 보시면 갑의 건물을 똑같이 보세요. 10억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언제요? 11월 15일 날. 자, 그런데 을이란 채권자가 매수인이죠. 매수인. 여기 매도인이면서 채무자가 되겠죠.
목적물을 인도해 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소유권 넘겨줄 채무. 이렇게요. 자, 이걸 중심으로 물건. 그런데 이 물건을 여기에 있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이 건물을 11월 18일 날 자기 가족들과 이렇게 이제 집 구경하러 갔어요. 갑의 동의하에. 그래서 갑한테 가서 키를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가서 이제 구경했어요. 구경하면서 을이 그냥 자기의 부주의로 담뱃불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을이 잘못해서 귀책 사유로 11월 18일 날 여기에 화재가 나버렸어요.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소실되면 어떻게 되죠? 이 건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매수인 을이 부주의 때문에 이 건물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죠. 소실됐으니까. 자, 후발적 불능의 잘못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귀책 사유가 채권자 귀책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매도인인 채무자는 자기 책임을 면제받아요. 자기 채무 면제되니까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없어져요. 면제.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채권자 을 매수인의 채무 뭐죠? 대금 지급할 채무요. 10억을 지급해야 되죠. 이 채무 이행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채무자인 매도인은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뭘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대금 내놔라 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물건은 10억짜리 건물은 못 받지만 대금을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면제받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채무자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인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면제받지만 상대방 매수인에 대해서는 이행을 청구한다.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게 바로 채권자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위험 부담의 문제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요. 대전제는 뭐라 했죠? 채무자는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그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 자신의 채무 불행에 잘못이 없어야 한다. 이걸 전제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695페이지에요.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여기 하면 537조 명문을 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후발적 불능을 말합니다. 이때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죠? 쌍방의 무책으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대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건을 보시면 쌍무계약상에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다음 페이지에요. 니은 동그라미에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 이때 후발적 불능의 책임 소지를 보니까 디귿 동그라미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어났더라 라고 하면, 그런데 채무자 하면 잘못 없느냐? 채권자 상대방도 잘못이 없더라. 그래서 쌍방무책이라면 이때 효과는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한다. 즉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급부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상 청구권은 인정합니다. 그 급부 이행에 대해서요. 매수인이 상대방이 나 대금 다 줄 테니까 너한테 나오는 그 이익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대상 청구를 해주죠. 물건 넘겨주는 것 대신에 너가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것을 내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상 청구권이죠. 자, 그 다음에 697페이지에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위험 이전 시기가 있죠. 위험 이전 시기는요. 일단 대원칙은요. 물건을 인도하는 순간에 채무자가 채권자 상대방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는 순간에 위험은 채권자 위험으로 바뀌어요. 그 물건이 채권자 가지고 있다 부숴버리면 채권자는 물건이 없어지더라도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이전하고 관계를 지어서 먼저 이루어진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8페이지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인데요. 이것은 예외라고 했죠. 자, 538조에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잘못해서 후발적 불능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 그러면 채권자가 수령지체했으니까 채권자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목적물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채권자, 채무자, 후발적 불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손실 부담해야 된다. 왜냐?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게 538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건, 기업,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니은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그 후발적 불능의 책임 사유를 보니까 D가 동그라미에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에 일어났거나 또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때는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효과 보세요.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이 인정된다 했죠. 그 말은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위험부담 이 내용도 사실은 까다롭습니다만 우리 민법의 원리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험부담은 우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대가적 위험에 관한 이야기다. 상대방의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건 문제다. 위험부담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전제가 됩니다. 쌍무계약성,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그 채무자의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만 최소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무책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무책이다. 쌍방무책이다 하면 이리 가죠.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이 되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겠죠. 이게 대원칙이겠어요. 그래서 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잘 정리해 보시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3자 위한 계약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